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가난하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고 국민들이 부자가 되어야 나라가 번성하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조선은 500년간 유학사상 지배로 인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 변화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생겼고 산업혁명도 동시에 일어나서 나라들이 산업화가 되어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후에 그것을 배워서 산업화에 성공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조선은 유학사상에 빠지고 당파 싸움에 빠져서 농업에만 매달려 있다가 국민들이 식량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가 새롭게 부강한 일본에게 합병을 당하였습니다. 일본에게 합병을 당하고 망한 후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일본 군대와 싸움을 하려면 무기도 구입하고 군대 체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부자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주인이었던 이시 왕가는 독립운동은 별로 하지 않고 친일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로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중근 집안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에서 아주 유명한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만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사촌들 안명근, 안공근도 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본총으로 저격해서 처단할 수 있었던 건 어려서부터 집에 돈이 많아서 사격훈련과 승마훈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6형제가 전부 다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그 집은 얼마만큼의 부자냐면 토지가 3천만 평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6형제의 돈을 합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이 넘는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독립운동에 투입하여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양성학교를 세우고 경영하셨습니다. 이상용 선생이 계십니다. 이상용 선생은 이회영 선생의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같이 돈을 내서 참여하였고 독립운동을 계속하였고 상위 임시정부 국무원 총리도 하셨습니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자진 장군이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충청남도 홍성 부자로서 만석군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만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준재벌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석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3년상을 치르고 집에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정착금을 주고 나머지 돈은 챙겨가지고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난강 이승훈 선생이 있습니다. 난강 이승훈 선생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머슴으로 자랐는데 보부상, 행상 그리고 무역업을 하여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벌었냐면 소 70만 마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소 한 마리가 집 한 채보다 비싸니까 아파트 70만 채 가진 부자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을 오산학교를 세우는 데 쓰고 독립운동하는 데 쓰고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몇 명의 부자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일본 군대를 이기고 독립을 쟁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때 당시 세계 4위 안에 드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 일본 군대는 약 5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육군 보병만 150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몇 명의 부자가 군대를 만들어 투쟁한다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의 독립운동은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우리의 민족의 기계를 보여주었으나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방과 독립이 될 수 있었던 건 일본이 미국의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에게 패했기 때문에 청교도 국가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독립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독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면 망하는 거고 부자가 없으면 독립운동 자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비참한 불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좋으냐? 부자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탄탄해지고 국방력도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이 풍부해지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 세금으로 도와줘서 그들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잘 살게 되면은 문화예술에 관심을 두어서 문화예술 국가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부자가 되면 부국강병의 국가가 되고 복지를 잘하는 국가가 되고 문화 선진 국가가 돼서 초인류 선진국의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국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정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벤처기업들을 잘 육성을 해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벤처기업들이 나와야 국가가 부자가 됩니다. 또 기존에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사업을 잘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 기업들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월급을 많이 받고 잘 살게 되고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부자가 되려면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그런 큰 벤처 기업들이 나와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여러 많은 종업원들을 고용을 하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야 국가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상은 좌파 파퓰리즘 경제로 가려고 그러는 좌파 세력이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고 좌파 파퓰리즘 경제로 가면 국가는 가난해지고 국민도 가난해지고 조선말처럼 가난해져서 잘못하다가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 좌파 파퓰리즘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되는 정책이냐? 소득 분배 정책입니다. 다 같이 살자는 분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걸 가지고 소득을 못 올리는 저소득자들에게 다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을 옥죄는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기업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각종 그 규제에 묶여가지고 생산활동을 못하면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제 경쟁에서 지게 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망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다 실업자가 되죠. 그러면 기업이 약해지고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세금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줄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걸 받아 먹다가 국가가 돈을 안 주면 불만이 생기고 일할 생각보다는 국가가 뭘 어떻게 안 해주나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국민들은 도전과 개척 정신은 없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국가만 바라보고 앉아있게 되는 거죠. 국가 재정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은 일자리 잃고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국가 국민 모두 가난해지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구매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기업도 약해지죠. 기업은 국가의 압박을 받아서 제대로 해외 개척 시장도 못하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가난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조선말처럼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좌파 파퓰리즘 경제 정책을 써가지고 경제가 망한 나라들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귀한 석유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세계에서 거의 꼴찌로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 차베스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완전히 좌파 파퓰리즘 경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석유값이 굉장히 비싸서 그 석유를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돈으로 산업시설이라든가 기업가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냥 국민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또 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세금도 내지 말아라. 우리 석유 팔아서 니네들 먹을 거 놔주고 학교도 다 공짜로 하고 집도 지어주고 이럴 테니까 그냥 국가를 따르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석유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값이 막 내려가고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은 많지만 석유 질이 안 좋아서 정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생산을 해도 이익이 나지를 않습니다. 국가가 경제에 타격을 입기 시작하고 국민들에게 나눠줄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팔아서 모든 걸 다 수입해다 썼는데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수입을 할 돈이 없어요.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물가가 하늘 높이 치오릅니다. 한때는 햄버거 하나가 30만 원까지 가고 통닭 한 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진으로는 지금까지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물가가 1년에 100%, 200% 올라가는 시달림을 받고 있고 각 도시에는 약탈범들이 횡행하고 이 빈민가에는 마약범들이 우글거려가지고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쿠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쿠바는 사탕수수밭이 많고 담배 재배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쿠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쿠바 국민들의 72% 이상이 하루에 2달러, 즉 2,700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자연환경이 좋고 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옆에 붙어서 미국과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한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사회주의, 좌파, 공산주의 경제 이것을 택해서 결국은 전 국민들이 하루에 2,700원 가지고 산다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좌파 파퓰리즘 경제로 가면 자원이 없어 쿠바보다 더 가난해지고 결국 가난 때문에 조선말 때처럼 멸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